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강의 김지형입니다.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에 메타 분석, 장애물 극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있는 메타 분석 강의가 있죠. 11월 13일에 있는 이 강의는 메타 분석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첫걸음을 쉽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메타 분석에 대해서는 이해도 하고, 그다음에 쓰여진 논문을 보면 그것을 읽을 수도 있고,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쓸만하다라는 정도의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러면, 실제 이 메타 분석 장애물 극복이라는 주제는 실제 쓰려고 하는 사람, 쓰려면 한 장애물이 있죠. 그 장애물을 어떻게 쉽게 극복할 것이냐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대충 쓰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다른 논문보다 훨씬 쉬운 것이 메타 분석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대로 쓰려고 하면 생기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논문을 제대로 쓰려고 하면 먼저 체계적으로 검색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검색식으로 만들어진 논문들을 취합해서 그 취합된 논문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체계적 고찰입니다. 말 그대로 체계적이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다른 이유 때문에 메타 분석 리뷰를 하게 되면 일단 검색식이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검색식이 체계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만들어진 논문들이 재현 가능한, 언제 검색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계적 문헌 고찰이 아니라 자기가 몇 개 단어 수사해가지고 검색한 다음에 그거로만 검색한 거예요. 그럼 이건 체계적 문헌 고찰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이 연구 계획서를 등록하는 거거든요. 연구 계획서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연구 계획서를 등록한다는 것은 그 프로토콜을 먼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등록하고 그 프로토콜대로 연구를 진행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되느냐? 일단 체계적이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 연구 결과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프리즈마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프리즈마 원칙이 뭐냐면 그 논문을, 메타 어널리시스 한 논문을 보고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근데 그런 논문들 보면요, 자기는 프리즈마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프리즈마 원칙에 하지도 않았으면서 프리즈마 원칙에 했다고 문구만 어디서 딴 데 되는 걸 카피해서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배웠든지. 그러면 안 되죠. 원칙에 따랐다고 말을 하면 원칙에 따라야죠. 그래서 이제 원칙이 중에 보면, 그 프리즈마에 보면 프로토콜을 만들고 프로토콜을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What is protocol? 프로토콜은 이제 연구 계획서죠. 우리나라 말로는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프로스페로라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스페로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구 계획서를 등록해 두면요, 연구 계획서대로만 진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연구 계획서대로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쉽게 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쉽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다 템플릿도 만들어 놨어요. 그 템플릿대로 딱 하면 쉬워요. 오히려 템플릿을 하면 어떤 걸 해야 되는구나, 어떤 걸 해야 내가 연구 계획서 제대로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템플릿은 제가 제공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제공하는 거예요. 2011년 마치네요. 버전 3. 오래전부터 있던 거죠. 근데 이런 연구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프리즈마 원칙에 맞지 않으면서 마치 프리즈마 원칙에 맞다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면 그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것은 이제 온오프 믹스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요. 일단 시간은 이렇고요. 11시로 되어 있는데 1시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짧지만 실제로는 짧진 않아요. 제 소개 잠깐 있고요. 메타 분석 그 쉬운 첫걸음이라는 강의를 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11월달에 있는 강의죠. 그래야 대충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논문을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메타 분석을 써본 적은 있으나 원칙에 맞게 한번 체계적으로 쓰고 싶다.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일단 대충 쓰긴 썼는데 또 받아주기도 했는데 한번 제대로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막상 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쉽게 나갈 수 있느냐, 빠져나갈 수 있느냐를 극복해보고 싶은 사람. 아예 장애물을 극복하고 싶지 않다, 난 장애물을 회피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극복하고 싶은데 좀 쉽게 가는 방법, 이렇게 이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동저자 두 분이 같이 강의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타 분석 자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이 같이 논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저자, 2저자가 아니고 1저자가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저자분이 같이 강의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메타 분석이 쉬운 척그럼도 사실 같은 논문을 쓸 두 사람이 들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그래야 이제 그 다음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 명은 강의를 들었고 한 명은 메타 분석 써본 적이 있다. 뭐 이러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신청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강의를 신청하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첨삭 지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강의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를 하면서 논문을 이제 다 찾는 게 아니라 검색식 만들고 이 검색식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행 연구도 좀 찾아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되지 않아요. 2, 3주간에 걸쳐서 이게 첨삭지도 약간 개별적으로 또는 뭐 한 그룹이나 두 그룹 정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룹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또 이제 다른 그룹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 그룹이라는 게 두 명을 한 그룹을 말해요. 저자가 될 분. 주제가 다르긴 하지만 이런 방법이 이루어지는구나 알겠죠. 제가 뭐 그걸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15분 전에 이제 메일로 스크립트와 줌 링크 그리고 뭐 첨부 파일 이런 걸 나눠주는 건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쓰고 싶은 사람이 강의 듣고 각자 실천하고 또 그다음에 뭐 카톡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뭐 블로그에 제가 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연구 계획서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된다. 그다음에 또 연구 계획을 썼으니까 연구를 쓰겠죠. 그다음에 체계적이지 않은 메타 분석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 체계적 문헌 고찰, 체계적 시스테마틱 리뷰인데 시스테마틱이 아닌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럼 이건 시스테마틱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좀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메타 분석을 하기까지를 위한 첨삭 지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강의 후에 그 숙제 및 과제가 있어요. 당연하죠. 자기 해야 되는 그 아이디어를 잡고 그 논문 검색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2, 3주에 걸쳐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리엔테이션 및 구체적인 극복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실제 극복하는 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강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극복할 장애물은 체계적으로 문헌을 검색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좀 큰 거거든요. 많은 논문들이 체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문헌을 검색하고 있고 대충 자기가 아는 단어만 검색해요. 그 검색식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검색식도 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대로 된 논문들은 그 서플멘터리 머티리얼을 보면 검색식이 다 제시되어 있어요. 검색식만 한 2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 3페이지 되는 것도 있어요. 책에는 그 검색식도 이제 예시를 드러놨거든요. 근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배우셨는지 그래도 없애도 되더라 뭐 이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체계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체계적 문헌 고찰이 안 됩니다. 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의 문헌을 검색하는 방법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지 그걸 하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체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충 몇 개 단어 검색해서 어쨌든 논문이라도 만들어내자 라는 분은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도 받아주는 저널이 있을 겁니다. 요즘 워낙 저널들이 잘 받아주잖아요. 논문들을.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진짜 체계적인 방법을 하고 싶은 분만 강의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